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큰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어요. 아이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를 낳고 오래 일을 쉬다가 지인분께 소개받아 운 좋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제 생활에도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의 자존감을 꽤나 올려주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첫째고 둘째 도련님이 계십니다. 두 사람은 3살 차이인데 도련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셔서 아직 신혼이세요. 둘째 며느리감이 인사 온다는 말에 온 식구가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물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감이자 제 손 아랫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온 날, 저는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후배이기도 했고요. 반가움에 아는 척 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녀의 과거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를 모르는 듯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급생도 아니었던 데다가 유명세를 날렸던 그녀와 달리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화려했다기보다 사실 많은 사람에겐 악몽과도 같은 과거긴 하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정말 지극히도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성격, 눈에 띄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그다지 남들에 비해 잘난 것도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는 특별할 게 없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친한 친구들 몇몇을 제외하면 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됐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저와는 아주 많이 다른 친구였습니다. 일단 외모부터가 눈에 띄었어요. 예뻤거든요. 거기서만 그 친구의 명성이 그쳤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쁜 얼굴과는 달리 성격은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접근했던 남자 학생들도 이름을 들으면 뒷걸음질 치곤 했습니다. 같은 학교는 물론이고 근방에 그 친구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만한 유명세에는 다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소위 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노는 친구,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질이 나쁘기로 유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술 마시다 걸렸다더라, 이런 소문은 애교일 정도고 하굣길에 교복 입고 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는 걸 선생님께 걸리기도 여러 번.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오빠들은 다 대학생이었고 아이를 가졌는데 지웠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았어요. 물론 소문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딱 한 번 학창시절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선배였는데도 그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라는 아이가 있다는 걸 기억도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길을 걷다가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지갑이 그 친구가 지나가는 길 앞에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저기 그것 좀 주워 하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험악한 얼굴로 지금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냐 라고 물어왔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표색을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배인 걸 알았을 텐데 그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뒷걸음을 치는데 원래 그녀가 괴롭히던 아이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거기로 이동했어요. 그리고는 제 지갑을 툭 저에게 발로 차고서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죠. 천만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악명이 높은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대개 그렇듯 같은 학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실 괴롭혔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지금 용어로 하면 빵 셔틀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삥을 뜯는 친구, 그 친구의 짐이나 가방만 들어주는 친구, 뭐 엄청 많은 심부름꾼들이 존재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그 학교를 나왔다면 다 아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괴롭히던 친구들 중에도 유난히 말수가 작고 체구가 작아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주위에서 다들 굉장히 안쓰러워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도 많이들 했었고요. 물론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도 나서서 도와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작은 어깨가 정말인지 안쓰러웠는데. 제가 고3, 그 친구가 고2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뒤 깨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거의 모든 전교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봤던 장면을 꽤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실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내려다본 1층엔 누군가가 뛰어내린 모습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그 모습에 각인이 너무 확실히 됐어요. 어린 나이 때 본 그런 모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잖아요. 뛰어내린 아이가 그 아이였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나서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미라가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미라가 죽인 거지 뭐. 그래서 미라는 어떻게 된대? 그 친구 이름이 이미라였거든요. 미라는 자기가 괴롭히던 친구가 죽고 난 뒤로 학교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일말에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친구가 죽었던 그 자리에 침을 뱉고 가는 모습을 모두가 봤던 겁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당연히 얼굴도 이름도 잊을 수가 없었죠. 미라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놀면서 다녔지만 성적은 늘 보통 정도로 나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수없어 했어요. 저런 애들은 인생이 망해야 하는 건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친구랑 같은 대학에 갔어요. 학교에 엄청난 친구가 입학했더라 해서 구경 갔던 곳에 미라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성격이 더럽더군요. 저런 얼굴로 입이 너무 험해서 유명해진 친구.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어딘가 숙취에 쩔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나올 때마다 시선을 다 잡아 끌었는데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였지만 그게 스폰 받은 거다, 술집에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이 정말 많이 돌았거든요. 뭐 학교 앞에 누가 데려다 주는 걸 봤는데 어떤 아빠뻘 되는 아저씨더라 그런 말들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듣기로는 원래 엄마가 장사를 하셨는데 망해서 집이 가난하다고 들었거든요. 매일 술 마시고 다닐 돈이며 그런 명품들이며 다 어디서 났겠어요. 뻔하지. 뭐가 실제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런 소문들은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잊고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직접적 인연이 없는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친구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희 도련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친구를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미라입니다.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 낯이 익은데 누구였더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듣고 나니 한 번에 생각해내지 못한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대로인 얼굴이더라고요. 아마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조신하게 입은 옷과 스타일 때문이었던 거겠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처음에는 과거가 워낙 화려한 친구였던지라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사람이 변했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또 괜히 나서서 결혼을 파토내는 것도 용기가 안 났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토가 나지 않는다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친구들은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몇 번을 만나면서 별 문제가 없었기에 안심했습니다. 딱히 학교가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길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안다고 생각하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식 날 작은 이슈 아닌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이건 저만 아는 사실인데 결혼식장에 그 친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죽은 아이 말입니다. 사실 처음 알아본 건 제가 아니긴 했어요. 제 친구가 와서 말해주더군요. 야, 저기 저 아줌마, 우리 고등학교 때 자살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어머니 같은데? 놀라서 봤더니 그분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더군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쟤 결혼한다는 거 알고 파토내러 오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뭐 제가 이 결혼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신부 찾아오셨어요? 저를 빤히 보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제 얼굴을 알아요? 혹시 그년 친구예요? 아니요. 저는 찾아오신 그 신부 동서될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알아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죠. 원래는 그 친구와는 안면이 없었던 사이였는데 나도 상견례 날 보고 놀랐다고요. 그랬더니 왜 말리지 않았냐 그러시더군요. 그런 사람이 손 아래 동서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그래서 좋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어릴 때이기도 하고 과거의 잘못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결혼 자체를 파토내기에는 주제가 넘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을 이렇게 보자고 한 것도 물론 마음과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고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이 결혼을 파토내도 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을 도련님과 시부모님들이 걱정돼서 뵙자고 한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당장 전연이 어떤 년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 하셨지만 곧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같이 말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래 봐야 우리 딸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니,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요.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주신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저에게 잘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도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알아서 챙기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했고요. 일을 하는 저와 달리 자신은 지금 일을 쉬고 있으니 자신이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당한 일이 아니니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나쁜 아이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쎄함을 느낀 건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분명히 생신에 모시기로 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길 자기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식당으로 예약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예약한 식당보다 이 식당이 비싸고 더 좋고 예약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그냥 예약 잡기 힘든 식당을 잡아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런 찜찜한 일들이 몇 번 계속됐어요. 제가 늦은 거를 일부러 다 듣게 말한다거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어르신들 있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동서, 혹시 내가 동서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동서가 나 싫어하나 해서. 제가 형님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 제가 싫으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웃길래 기분 탓인가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퇴근을 늦게 하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잠깐 친구분을 만나러 가시고 동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힘들었지. 누가 보면 세상 일 혼자 다 하시는 줄 알겠어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하고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동서, 너무 힘들었던 건 아는데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그랬더니 대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동서, 거기 소금 좀 줄래?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소금을 집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소금을 쥐어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대로 던지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픽 웃더니 그대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손이똥사라고 봐주니까 끝을 모르네. 뭐? 진짜 성질 죽이고 살랬더니 용 안 도와주네 정말. 야, 너만 이래? 어? 내가 너보다 일 더 하잖아 지금.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집안 행사 같은 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했고 명절 때도 오히려 제가 더 했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이유와 또 아버님이 제 음식을 좋아하셔서요. 아니, 이번 한 번 늦은 거잖아. 그리고 평소에 일은 내가 더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네가 큰며느리인데 네가 더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오늘 연락도 없이 늦었잖아. 그리고는 뭐? 소금을 달라고? 내가 네 심부름꾼이야?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 동서가 앉아있으니까 달라고 한 거지. 소금 달라는 말도 못해? 그게 심부름이라니 같이 하는 거지. 이 쌍년이 진짜 어디서 자꾸 말대답이야. 진짜 뒤지고 싶어? 쌍년이라니 무슨 말을. 씨발 안 닥쳐? 시끄럽단 말이잖아. 그러면서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더군요. 그때 마침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동서는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혼자 정신 나간 미친년 만드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니까 닥쳐라, 어? 무슨 정신으로 그날 요리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그 일은 없는 일이라는 듯 저에게 형님 거리고 시부모님에게 애교 부리는 동서를 보면서 멍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무슨 일 있어? 당신 도련님 부인 어떤 사람 같아? 재수씨? 애교 많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 당신은 좀 무뚝뚝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데? 그랬습니다.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고 그 친구는 애교가 많은 편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그 친구의 정체에 대해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이 결혼을 말렸을 거 아니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그 원망을 들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동생과 부모님이 너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서 일단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원망을 듣지 않고 저 친구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집에서 집밥을 드시고 싶다는 아버님 말에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동서도 좀 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기가 차하더군요. 저 누구 심부름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을 텐데요. 멍청한 형님? 왜? 누구 심부름 시킬 사람은 되고? 그 말에 무슨 소리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우리 고향이 같다고 내가 말했던 적 있었던가? 갑자기 그게 무슨 개소리세요? 여기서 고향 얘기가 왜 나와요? 경정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말하니 동서의 눈이 커지더군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거기 15회 졸업생이야. 동서는 아마 16회 졸업생이겠지.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뭐 고등학교 때 좀 논 걸 가지고 그거 안다고 협박이라도 하려고요? 좀? 좀 놀았어, 동서가? 사람이 죽었잖아. 동서 때문에. 그 말에 움찔하더군요. 계속 물어붙였습니다. 아마 동서가 계속 연기하면서 그 더러운 본성 숨기며 살았다면 나도 끝까지 아는 척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티를 내버렸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까불지? 어? 걔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냥 걔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그 친구 엄마가 찾아왔었어. 뭐라고요? 동서 때문에 죽은 그 친구 엄마. 그 친구 엄마가 찾아왔었다고. 동서 결혼식 파토 내러. 그제서야 아무 말 없이 딱 입을 다물더군요. 내가 그날 그 아줌마 연락처도 받아놨는데 내가 뭘 할 줄 알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어? 그 말에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뭔가를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뭘 하려나 싶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여차하면 다 폭로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것 때문에 전 직장도 잘리고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어요. 제발요. 하면서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처음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끝까지 지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친구는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더군요. 그 정도면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터뜨리기엔 처음에 모른 척한 제 잘못도 있어서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게 해버린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으시더군요. 네가 미라 협박 중이라는데 맞는 거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미라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확인을 안 하고는 못 넘어가겠더구나.
네가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봐온 너는 참 좋은 아인데.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제가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였다고 했더더군요. 얼굴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 후배라고 했더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했다고요. 정말 그랬다고요? 기가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쥐죽은 듯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무리수를 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에게 살갑게 대해줘도 저랑 지내고 저랑 봐온 세월이 덜 길다던 것을 간과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소심해서 누굴 괴롭히고 그럴 성격 못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서 절대 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으라는 거 물어보러 왔다. 그럼 둘째는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정말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친구만 조용히 지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뭐 조용히 지냈을 것 같은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어머님 생각보다 더 화려한 이력 때문이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일단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곧장 전에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친구의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니 저를 만나러 바로 나와주시더군요. 정신 못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제대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과는커녕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단 말만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미친 아줌마 취급하면서 경찰서에도 신고했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죄송스러워졌어요. 그 업보를 숨겨주려 했던 제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어머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허락하에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글 제목은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괴롭혀서 자살까지 하게 만든 동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가족에게 이걸 알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동서는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질이 많이 좋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급식실에서 장난으로 친구들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음식물을 다 뒤집어 쓴 친구들을 보며 낄낄거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는 건 아무렇지 않게 해왔고요. 다들 그 친구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죽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명에게 돈을 빼앗았었는데 그 중에 죽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참고서나 교복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 것을 물러받았었죠. 동서는 그 친구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빼앗아 갔어요. 알바를 해서 동서에게 돈을 주던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더 이상 알바를 할 수 없게 되어 동서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정말 모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의 가난함을 조롱하고 이미 해질 대로 해진 교복을 잡아 뜯었어요. 그 친구는 모두가 수업하던 중이었던 오후에 옥상에서 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친구의 한 학년 위라 직접적인 괴롭힌 수위는 전달받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한 가지는 그 친구가 뛰어내렸던 그날의 모습이었어요. 그 기억은 정말 한동안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동서예요. 처음에는 세월이 세월인지라 못 알아봤었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결혼을 말려볼까도 고민했지만 이미 신뢰를 얻은 사람의 과거 허물을 함부로 밝히는 게 망설여졌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걱정스럽긴 했으나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무척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명절 음식을 하던 날 조금 늦게 갔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정말 맹세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침 자리를 비우시고 동서 혼자 부엌에 있길래 너무 미안한 마음에 빨리 팔에 걷어붙였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했습니다. 동서는 쉬고 있었고요. 근데 국자를 들고 있어서 손이 없어서 소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에 대뜸 쌍욕부터 하며 제 뺨을 때리더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서요. 당연히 알았죠. 몰랐으면 좋았을 과거까지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고 동서 또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군요. 왜 이 결혼을 진작에 말리지 않았는지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도련님의 결혼식 날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죽은 그 친구 어머님이 결혼식장을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오늘은 참으시라 부탁드리고 연락처만 받고 다시 보낸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어머님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저 동서에게 사과만 받고 싶다 하셨었는데.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지 제가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비밀로 했는지 그리고 그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까지 모든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글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일부러 지역이나 학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글을 썼기 때문에 누구인지 저희 학교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글을 읽었는지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밀로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네가 뒤에서 딴짓 안 할 때 이야기지. 너 어머님한테도 이상한 소리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꾸며가면서. 어머니가 아무리 너를 이뻐하는 것 같아도 너랑 지낸 세월이 더 긴데 누굴 더 신뢰하겠니? 나한테 와서 물으시더라. 그게 진짠지. 그럼 내가 그걸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당해줄 줄 알았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냥 가족들한테만 처음엔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 어머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다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이를 악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분을 못 누른 듯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년이 존나 지 일도 아닌데 왜 나서서 오지랖이야?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놔. 안 놔? 너 같은 애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한두 번 봐주면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애들. 주제? 나랑 지금 일진놀이 하니? 집어를 걔 못 준다더니 아직도 이러는 거야? 뭐? 말 다 했어?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낮에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여자 둘이라니 좋은 구경거리긴 했죠. 동서는 제 머리를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커피숍이 저희 집과 시댁의 주변이었고 그 장면을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이 지나다가 우연히 보셨다는 겁니다. 어머,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소리에 놀라서 보니 시어머님이 정말 놀란 것 같은 얼굴로 저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동서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손에서는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손을 풀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너네 둘, 오늘 집으로 좀 오거라.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서가 큰일 났다는 얼굴로 머리를 쥐고 뜯더군요. 나이를 먹었으면 감정을 좀 다스릴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야?
스스로 다 자폭한 꼴이잖아. 그렇게 말해주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온다고 하는 걸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서 옷과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심란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이냐? 어머님은 동서에게 그 질문부터 하시더군요. 동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건 맞아요. 소위 말하는 노는 학생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거나 사람을 때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악질인 학생이었다면 생기부나 학폭위 같은 것도 열렸겠죠. 하지만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졸업했어요. 물론 좀 유별난 학생이었던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전화기요? 네, 안 갔겠죠. 끝까지 자기가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 문제로 죽었다고 했고 동서가 무서워서 그 누구도 증언을 해주지 않았으니 경찰도 학교도 마땅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교는 이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워서 덮어주기도 했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는 데 써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형님도 그만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고칠게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 보면 알겠네. 그리고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하시진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땐 정말 어머님도 혼란스러워서 판단이 제대로 안 섰다고 하셨더라고요. 동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요. 뭐 이미 본 며느리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도 하신 거였겠죠. 제 말이 맞다는 게 모두에게 증명된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동서가 그 글을 지우라는 협박성 문자도 보냈지만 지우지 않은 보람이 있었죠. 댓글로 그 글의 주인공을 알아챈 사람들의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 학교 걔? 걔 근방에 모르는 애가 있었나? 걔한테 삥 한 번 안 뜯겨본 애가 있어? 죽어도 애는 돈 없다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래도 안 주면 때렸잖아. 난 걔한테 머리채도 잡혀본 적 있어. 나는 걔 빵셔틀이었어. 그녀는 내 이름도 기억 못하겠지.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댓글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나올 때쯤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땐 너무 죄송했다고 하셨다고요. 뒤늦게라도 사과를 받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곧 동서의 피해자들의 모임을 가졌는지 단체로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에는 동서의 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때 본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 글의 반응은 제가 올린 글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이었습니다. 1분 내로 빵을 사오지 않으면 정말 뺨을 10대 이상 맞았어야 했어요. 아직도 그 친구에게 뺨을 맞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는 그런 악몽을 만들어줘 놓고 자기는 시집가서 편하게 살 생각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저는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담당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던진 가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날 제 가방이 그 친구의 손에 찢겨진 건 물론이고
그 친구의 가방을 새 것으로 사주다 못해 며칠을 머리를 쥐뜯겨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고 그러면서요. 등등의 폭로들이 담겨있는 글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얼마 뒤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도련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혼날 마음의 준비를 말이죠. 제가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폭로도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도련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사실 처음에는 안일하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동서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달라진 사람 과거 들추는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저한테 튈 불똥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니까 걔가 잘못 산 건데 네가 왜 사과를 하니? 형수님은 잘못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저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좀 하시려나 보다 하고 겁을 먹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도련님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 과거가 없다고 우기다가 폭로자의 단체 폭로에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리고는 다 인정했대요. 자기가 한 일이 맞다고요. 도련님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정했다면 지금의 화살도 같이 맞아줬겠지만 반성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심지어 형수님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 모습은 참아줄 수 없다고. 그건 당신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란 듯 아니냐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과 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잠시나마 저를 의심했던 걸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일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때 당시에 입을 다물었던 선생님이 양심선언을 하시고 그 양심선언이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동서의 일은 방송도 탔습니다. 그야말로 전국구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도련님과 이혼이 확정되던 그날이었어요. 집으로 동서, 아니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이건 네가 만든 미래야.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야. 너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됐을 거야. 네 결혼식장에서도 내가 막지 않았으면 그 친구 어머님이 다 이야기했을 거고. 아니야? 미라는 이를 악물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과도 이혼을 했고 저도 그 글은 내린 상태라 이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된 건 뜻밖의 사람에게서였어요. 바로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사과를 하러 한 번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폭로글을 올린 동창들에게도 말이죠.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방송국에서 동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고 해서 그 친구의 어머님은 불안하다 하셨습니다. 혹시 동서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말이죠. 똑같은 선택하라고 이렇게 내몬 건 아니라서요. 저는 그저 우리 딸애를 그렇게 한 걸 사과받고 싶었을 뿐인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어머님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와서 동서의 번호에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도련님 역시 행방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동서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치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꽤 흐르고 그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 그때 그랬지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그럴 때였어요. 잊고 있던 동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미라 결혼하는 것 같은데?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서 청첩장을 받았는데 거기 인쇄되어 있는 여자가 아무래도 이미라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얼굴도 달라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낯이 익은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미라 같아. 그리고 전달받은 청첩장의 사진은 제 전 동서가 맞더군요. 물론 성형을 했는지 얼굴이 꽤나 달라져 있었지만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녀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어쩌나 그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하시며 전전긍긍하시던 그 친구의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몰래 그 친구의 뒤를 밟았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동서는 정말 완전히 신분을 바꾼 듯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스타일도 얼굴도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우연히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목소리는 바꿀 수 없었는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 동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개명을 하고 얼굴을 고쳤더라고요. 그리고는 학력까지 위조해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소개팅을 했는데 그 청년이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사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가 제 친구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은 그 친구가 동서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일 거라는 건 동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겠죠. 세상 정말 좁아요. 그쵸? 친구가 그 직장 동료이자 동서의 새 남편이 될 사람에게 떠보듯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인 될 분은 어떤 분이셔? 착하고 이쁘고 어쩌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복이 많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가 그걸 듣고 이 결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대요. 저희 집 꼴 나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좋은 동료인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한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생각보다 후유증이 컸거든요. 도련님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시댁 어르신들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 과거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슬프게 하시고 그런 피해자를 또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친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죄책감을 느끼시던 죽은 친구의 어머님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잊고 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소식과 함께 청첩장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아시고 그 소식은 곧 그때 인터넷에 같이 폭로글을 올렸던 친구들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은 식 전에 파토가 났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하는 결혼식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 동서가 사실 세간의 이슈였던 그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글이 다시 올라가고 그 글이 다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곧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파혼 소식을 전해 듣고 친구와 술 한잔을 했습니다. 진짜 업보라는 게 있나 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남을 괴롭히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혹시 그랬으면 사과를 했어야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그 사람이 아닌 척하면 없어질 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사과라도 제대로 했어야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듣기로는 동서는 결국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과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결국 사과를 하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동서를
결국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허울뿐인 사죄라도 결국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행인 거겠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났고 얼굴이 팔릴 대로 다 팔렸던지라 동서는 자신의 평판을 바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그 평판이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고요. 그건 동서가 감내해야 할 몫이겠죠. 어느 날 술을 먹었는지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형님 머리채 잡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그 집 며느리로 잘 살고 있을까요? 그 말에 제가 해줬던 대답이 기억납니다. 동서가 저지른 일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동서의 업보로 되돌아왔을 거라고 말입니다. 동서가 후회해야 할 건 내 머리차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라고. 그러면 언젠가 남들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제 말을 한참 듣더니 끊더라고요.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전에 그 일이 마치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 양 숨기며 살아가도 결국은 잘못은 다들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 참한 아가씨 하나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새 동서와 저는 꽤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모두가 그 일은 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전보다 많이 편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것도 없는 저에게 자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넘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고 있는데 사연 유튜브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제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혼한 시댁이 너무 별로라서 결혼한 게 힘들 때는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참 많았거든요. 사실 별로 트러블이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굉장히 평균에서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자린고비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너무 잘 써서 문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써서 그리고 자기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제이신 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딱 자기 친정 남동생만 예뻐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외삼촌 되시는 분이죠. 남편은 형제가 셋 중 둘째인데 그래도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많이 편애를 하셨어요. 도련님은 막내라고 또 편애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남편은 둘째라서 좀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는 위치여서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성격이라 그런 것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고 지금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한 저 역시도 홀대의 대상이었죠. 아니, 저는 홀대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벗겨먹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는 남편이 둘째였는데도 제일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는데 이골이 나 있으시더라고요. 며느리 다루는데 아주 정통에 계셨던 거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시어머니는 제가 가계부 안 쓰는 걸 알고 정말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부 같은 건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채로 당장 네 지갑 가져와라. 가져와서 카드 전부 쏟아내라 하시고서는 그 앞에서 카드를 가위로 자르셨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다 보여드렸더니 큰 가위를 가져와서 죄다 조각조각 잘라버리시던 손끝이요. 잘 살려면 무엇보다 절약이다 절약. 네 남편 내 아들이지만 그리 능력이 좋은 애가 아니야. 걔는 월급쟁이다. 어차피 버는 거야 거기서 거기니. 꼭 돈을 아주 잘 아껴야 지금 우리처럼 서울에 집도 사고 잘 살게 되는 거다. 시어머니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고 지금도 노후가 그리 걱정되는 편은 아니셨죠. 생각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사시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린고비이면서도 본인이 필요한 일에는 돈을 잘 쓰는 편이어서 파출부까지도 두고 계실 정도였죠. 사실 파출부는 시아버지한테 정말 조르고 졸라서 허락받으신 거라고는 하던데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돈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큰 돈 관리만 엄격하시고 생활비 한도 내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유롭게 쓰시는 정도는 허락하셨기에 시어머니가 멋대로 구시는 거긴 했지만요. 대신 시아버지는 각종 보증이나 대출, 주식 같은 쪽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사고를 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드를 빼앗아서 죄다 잘라놓으시고서는 가계부를 하나 가져와서 쓰라고 던져주셨어요. 너 오늘부터 이거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한테 검사 받아라. 네? 하지만 어머님. 다른 소리 말고 너 소비 습관을 내가 딱 잡아주마. 어디 내 아들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전업주부면 그에 걸맞게 완벽하게 살림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게 억울하면 너도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참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왔을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사람이라 태평하게 굴더라고요. 와, 뭐 어떠냐, 괜찮다 소리만 하는데 남편을 그때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주먹이 오는데 남편은 또 다른 때에는 너무 온화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가계부를 써오라고 해서 검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소비 목록을 죄다 적어야 했고 가격과 왜 샀는지조차 적어야 했지요. 저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뭘 사고 싶은 걸 산다고 해도 소소하게 예쁜 머리핀이나 헤어밴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시어머니는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휴, 얘, 너는 대체 뭐 한다고 이런 걸 산 거니? 아, 머리핀이요? 그거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너무 예뻐서. 이걸 5,000원이나 주고 사? 아니, 그냥 실핀 꽂아라. 집에 고무줄도 많으면서 왜 대체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어머님, 그런데 그래도 5,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제가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서요. 그렇다고 실핀 꽂긴 너무 작고. 핑계대지 마라. 땅을 파봐라. 5,000원이 나오나?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이 그거였어요. 땅을 파봐라. 돈이라는 게 나오나.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를 꾸지람하실 거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이시기도 하고 성미도 엄청 강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계부 검사를 몇 달 받다 보니까 진짜 하다 하다 뭐 펜 하나를 사는 것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켜놓고서 작은 수건 하나를 계속 카트에 담았다 뺐다가 하는 걸 보고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고민을 해? 그냥 사, 수건. 수건 필요하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이것도 보고서 나한테 왜 샀냐고 할까봐. 오빠 월급도 다 알고 엄청 빡세게 보신단 말이야. 아유, 그렇게까지 하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월급인데 내 와이프인 네가 그 정도도 쓰는 걸 힘들어할 정도로? 그래, 나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계부 검사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말려달라고 했잖아. 아니, 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다고. 야, 그건 네가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봐. 엄마가 그렇게까지 꽉 막히시진 않았을 거야. 너무하시네 좀. 남편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도 제대로 모르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꽉 막힌 분이었고 자기 고집대로 밑에 사람이 안 따라와주면 정말 미친 것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게 올라와서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죠. 벌써 몇 달 가계부 검사 받았다고 수건 하나 사는데도 몇 시간을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1년 넘고 몇 년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았다간 제 소비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이 잘 모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용돈을 요구하셔서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검사하시니까 저희 집에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목돈이 모이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때때로 본인이 필요하실 때 돈을 요구하셨고, 있는 돈을 핑계를 대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던 저는 그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고는 했어요. 정말 속상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어요. 아직 스물 중반이었던 새 며느리가 강압적인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대거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그 주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지고 가서 내놓았죠.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훑어보시더니 한 항목을 짚으셨어요. 고기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니? 그게 제 생일이 다음 주여서 신랑이 이번 주에 고기 좀 좋은 거 사 먹자고 해서요. 다음 주인데 왜 이번 주에 이걸 샀어? 세일해서요. 그리고 신랑이 다음 주에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번 주에 고기 좋은 거 먹고 다음 주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외식하자고. 돈을 이중으로 쓰는구나. 이중으로 써.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탄식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네가 두 번씩이나 돈을 쓰는 거니? 그리고 생일이라고 꼭 좋은 걸 먹어야 할 이유는 뭐니? 넌 태어나면서 꼭 이렇게 비싼 고기 먹어야 한다고 달고 태어났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 사서 먹은 거야? 그게 어머님, 이거 그래도 세일해서 싸게 산 건데.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좋은 고기를 샀으면 시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예의인 거야. 지들끼리 쏙 빼먹어 놓고서는 말이 많구나. 게다가 뭐 다음 주에 애비 시간이 괜찮으면 외식까지 한다고? 생일 같은 걸 잘도 챙기는구나. 애비 월급이 대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어머님,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고. 남편 생일은 챙겨도 아내 생일은 평일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생각 없는 거사. 시어머니가 우르르르 욕을 쏟아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위축이 되었지만 계속되는 험한 말 속에서 뭔가 되게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뭐길래? 생일에 고기 좀 좋은 거, 그것도 세일해서 남편하고 둘이 구워 먹은 게 그렇게나 잘못인가? 그러는 시어머니는 사실 본인 생신에 한우 툭불짜리 사오라고 해서 점심에 구워 드시고, 저녁 때는 가족 전체가 나가서 외식을 하고는 했어요. 계산은 당연히 삼형제 자식들이 나눠서 냈고요. 외식도 아주 호화로운 곳으로 가서 하고는 했죠. 시아버지는 대출이나 보증, 주식 같은 건 극도로 혐오하시지만 가족들이 먹고 쓰는 건 그래도 넉넉하게 해야 한다는 편이셨으니까요. 순간 저는 화가 나서 가계부를 들고서 제가 쓴 부분을 죄다 찢어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열을 올리면서 저를 욕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돈 쓰는 걸 안 보여드릴게요. 됐죠? 뭐라고? 아니, 그런데 그건 대체 왜 찢는 거니? 가계부 이제 안 쓸 거니까요. 안 쓰고 안 보여드리면 돈 그렇게 엉망으로 쓰는 꼴도 못 보시겠죠. 그럼 됐죠? 뭐? 얘 너 지금 무슨 버르장머리를? 제가 뭘요? 아니, 머리핀 하나, 고기 한 점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으시면 어머님이 좀 사주세요. 제가 제 남편 돈으로 쓰는 건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몇 달이나 눌려서 참아왔던 속을 쏟아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격앙된 채였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쩜 이렇게 파렴치하니? 좋은 습관 길러주겠다는 시어미를 이렇게? 좋은 습관 어머님이나 가지고 계세요. 전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버리고서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오는 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서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녁 때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를 깨울 때까지 아주 깊이 잤지요. 남편은 저를 깨워서 한참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고생했어. 진짜 엄마가 좀 심하게 굴었나 보네. 당신 어떻게 알아?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아버지가 낮에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자초지종 들어보고 찢어져 있는 가계부 훑어봤더니 정말 너무 심했다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아버님 너무 감사하다. 저는 남편한테 꼭 안긴 채로 한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다음 주에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남편하고 제가 시댁으로 갔더니 이미 식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점잖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이 사람이 뭘 가르치려다 보니 너한테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게다. 난 그냥 좋은 습관 들여주려던 거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화가 나 있었지만 워낙 무서운 시아버지 앞이라서 그 이상은 못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으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날은 정말 식사가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대체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약간 저희를 얼굴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한테 트집 잡는 걸 그만두신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잠잠했지요. 시아버지가 집에서 화를 내셨다고 들었으니 시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저한테 뭐라 안 하신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부터는 슬금슬금 다시 시어머니 특유의 트집 잡기가 시작되었어요. 주로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오라고 하셔서 그랬지요. 예, 너 오늘은 애비 아침에 밥 새로 해준 거니? 네, 해줬어요. 따뜻한 밥을 아침에 해서 먹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반찬은 몇 가지였니? 어제 먹던 치킨 데워서 볶아주었고, 김치하고 무나물. 제정신이니? 어제 먹던 걸 데워서 줬다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화내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혼내던 그 부분들을 다시 가져와서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차마 가계부를 다시 쓰라거나 돈 쓰는 걸 영수증까지 가져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똑같았어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남편도 그 사이 시간이 흘렀다고 이번에도 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어서 더 화가 났지요. 남편은 이제 가계부 검사도 안 맡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더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의 말이 맞기도 했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양심상 꺼려져서 하지 않았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박하게 구시는데 제가 굳이 진실만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거짓말 안 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사이에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말에 그럴까 하고는 남편하고 말을 맞췄어요. 아침에는 항상 제가 3가지 반찬 이상을 새로 해주고 국도 새로 하고 밥도 새로 해주는 것으로요. 저녁에는 5가지 이상 반찬해주고 매일같이 찌개도 새로 끓여준다고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거짓말을 짜서 둘이 입을 맞춘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들들 볶으시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오지도 않으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어제 저녁찌개 새로 끓였니? 네, 어머님, 그럼요. 무슨 찌개 끓였니? 밥은 새로 했어? 그럼요, 어머님. 김치찌개 돼지고기 잔뜩 넣어서 끓였더니 그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애비가? 김치찌개는 안 좋아할 텐데. 그래도 제가 끓여준 것은 잘 먹던데요. 밥 한 공기도 남기지 않고 아주 싹 비웠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미심쩍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항상 제가 어물거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통화가 끝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제가 당당하게 죄다 대답을 했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실 어제는 저희가 치킨 배달을 시켜서 저녁을 때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말을 맞추기를 일주일 동안 찌개와 반찬 메뉴를 짜서 그걸 서로의 수첩에 적어두고서 어제 저녁엔 뭘 먹었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답하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성공적으로 속여넘긴 게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깔깔 웃으면서 그날은 정말로 흰쌀밥을 새로 해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맛나게 싹싹 잘 먹더라고요. 사실 내버려두면 저는 나름대로 남편한테 음식도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외식도 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등을 시켜서 배달해다 먹는 경우도 많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젊었고 당연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싶은 때가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조금도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구셨는데 남편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음식 되게 못했거든. 정말?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던데. 그건 자기가 매일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 맨날 같은 음식만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면 완전 음식이 먹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다못해 김치도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둘 중 하나라서 아무도 우리 집 김치는 안 먹었어. 그래서 결국 김치 사다 먹기 시작했고 지금도 산 김치 드시잖아,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 아니, 지금 김치 어머님이 담그신 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 진짜 김치 못하거든. 집에서 담근 김치 먹고 싶을 때는 외삼촌네가 갖다 주실 때뿐이었어. 외숙모가 김치를 잘 하시는 편이어서 엄마가 드시고 싶다고 할 때 잘 갖다 주셨어. 외숙모랑 외삼촌이 어머니한테 되게 잘하시는 편이었나 봐. 잘하셨지. 근데 또 그만큼 우리 엄마도 외삼촌네한테 잘했어. 아니, 잘한 것도 넘어서서 좀 과하게 하셨지. 남동생이 아니라 무슨 장남처럼 예뻐하셨으니까. 젊었을 때 사실 우리 엄마가 외삼촌 사업에 돈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줬다가 난리 났었잖아. 나 그건 처음 들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외삼촌이 예전에 무슨 호박집인가? 그런 건강식품 사업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투자를 안 하니까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야. 자기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거 완전 싫어하고 한 거 걸리면 난리 나잖아.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사업 투자다, 잘 될 거다 하면서 말했다가 아버지가 쌩 난리를 치고 엄마 혼내셔서 다시는 말도 못 꺼냈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대출하셨단 거야? 그렇지.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해서 외삼촌 사업에 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외삼촌 사업이 잘 되었을까? 당연히 안 되었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한 돈은 당연히 못 돌려받았고, 그거 나중에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주 집안이 뒤집어졌었어. 아버지가 당장 갈라선다고 이런 식으로 부부 신의를 어기고 속인 채로 마음대로 돈 대출해서 빌려주는 거 못 본다고 하셨어. 그건 사실이긴 하지. 사실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 친가에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시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보증도 많이 서주고 대출도 많이 해서 돈을 빌려주시는 통에 집이 전부 날아가고 나중에도 병치료도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아마 시아버지께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 주식 같은 건 아주 질색을 하고 펄쩍 뛰신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가엾지. 사실 우리 엄마 돈 그렇게 안 쓰는 사람 아니거든. 아버지가 잘 버셔서 그렇지. 엄마가 소소하게 쓰는 돈들 모아보면 어지간한 집 생활비는 될걸? 발 아프다고 팥줄부 쓴 것도 진짜 오래되셨거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나한테는 절약하라고 하시는 거야? 형수나 재수 씨한테도 맨날 그랬어. 취미인가 봐, 안주. 우리 잘할 때도 형한테는 안 그랬지. 나한테는 돈 아끼라는 소리 진짜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다. 그나마 내가 돈을 버니까 그 뒤로는 나아지긴 했지만. 아우, 난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나 참 참을성이 많은 것 같아. 결국 대화는 남편의 자화자찬으로 끝나서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웃었어요.
남편은 느긋하고 온화한 사람인데 농담처럼 자화자찬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웃기면서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한꺼번에 입을 맞춰서 대답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차마 저한테 혼낼 거리를 찾아내지 못했던 거지요. 저는 좀 느긋해져서 이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와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뭔가 재미가 없는지 전화가 뜸해지셨어요. 제가 안부 전화를 해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나니 이제 굳이 남편하고 말을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느긋해져서인지 그때쯤 임신이 덜컥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 계획은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왕 들어선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으니 그대로 낳아서 기르기로 했지요. 제가 임신이 확정되고 난 날 남편은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사실 몇 년 뒤에 아기 계획 세웠었지만 지금 우리 아기가 드디어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나도 좋아. 생각보다 빠르지만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 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럼 우리 아이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줄 거야. 자기도 이제 진짜 몸 조심해. 오히려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하다더라. 몸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조심하면서 앉아 있도록 하고.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시댁에도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정말 많이 기뻐하시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어딘가 시큰둥한 얼굴이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한 게 무슨 유세냐는 듯이 눈을 홉뜨고서 저를 아래 위로 바라보셨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지만 제게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한숨만 푹 내쉬셨어요. 남편과 그렇게 한번 시어머니를 속여 넘긴 이후로는 시어머니한테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에 그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임신 갓한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괜찮다, 새아가. 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된다. 아들이면 좋겠지만 딸이어도 좋다. 어차피 우리 집안에는 손자가 이미 많으니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아버님, 감사해요.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아들 편애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나은 반응이셨어요. 어차피 정말 시댁에서는 시아주버님네 손자가 둘이나 있었고 시동생네 손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 차라리 손녀가 좋겠다. 우리 집에는 손녀가 없어. 손녀라니 정말 얼마나 예쁘겠느냐? 거물거물하고 사랑스럽겠구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손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손녀를 낳아도 낳아야지. 뭐 아무튼 어느 쪽이든 좋다. 부디 건강하게만 나아라. 시아버지의 축하하는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남편도 싱글벙글하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파출부 아주머니 한 분 쓰려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힘든 일을 맡기면 훨씬 이 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아내 몸은 남편이 생각해줘야 한다. 꼭 써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었어요.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당장 파출부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남편은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신다는 분을 수소문해서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인상도 좋으셨고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유, 새댁. 임신했을 때는 초기에 조심해야죠. 힘든 일 있으면 남겨놨다가 나한테 맡겨요. 내가 정말 일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 감사합니다. 저희가 페이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됐어. 난 그냥 받던 대로만 받으면 돼. 파출부 여사님은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일도 정말 잘하셨어요. 여사님이 머무르신 지 6시간 정도 되고 나서 집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같은 청소라도 제가 하는 것과 여사님이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같은 청소기와 같은 걸레로 어쩜 이렇게 결과물이 다른지 모를 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여사님도 웃으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사님이 푸근해 보이셔서 첫 만남부터 정말 좋았어요.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올 때마다 냉장고 청소며 화장실 청소며 밀린 일들을 전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사님이 잠시 쉬실 때를 틈타 커피도 타드리고 마주 앉아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거나 조언을 얻기도 했죠. 그렇게 제법 한참이 지났어요. 제 생각에 1~2달 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배가 조금씩 부풀기 시작했고 여사님도 저희 집에 많이 익숙해지신 상태였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통화로 들볶는 걸 그만두신 지 좀 되었기에 별다른 부담감 없이 전화를 받았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랜만에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전화했다. 그때부터 벌써 불안한 기운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니? 대체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네가 게으르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제가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요즘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는. 너 요새 애비 아침밥 반찬 몇 개 해주니? 빵, 떡 이런 걸로 해주고 있지 너? 그게... 딱 잘라 아니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당하는 거라서 제가 순간 대답할 틈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잔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나 봐주고 말을 안 했더니? 그러더니 곧바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현관 청소나 베란다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거다. 남한테 맡기지 말고. 그리고 애비 속옷하고 양말 같은 건 네가 손으로 다 빨아서 말려줘야 하는 거고. 어머님, 그건... 그리고 너 애비 다림질 제대로 안 해주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애비 양복이 구깃구깃 아주 엉망이더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그이가 너무 옷을 험하게 입어서 아침에 다려줘서 나가도 구겨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변명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임신 초기라 신경을 평소보다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군 아이 안 낳아봤니? 어디 임신이라고 유세야? 난 애를 3 낳았다. 그것도 아들로만 3이었어. 그 열악하던 시절에 아이 3 임신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3 낳은 내 앞에서 무슨 유세냐?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난리를 치셨어요.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제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저는 잠깐 비틀거리다가 전화를 붙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중반부터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너 내가 앞으로 매일 전화할 거다.
내가 그동안 봐준다고 편하게 두었더니 아주 엉망진창이구나.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눈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느긋하게 어깨를 으쓱 할 뿐이었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의 회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남편은 이직을 해야 하는 건가 무척 고민이 많은 상태였죠. 사실 명예퇴직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는데 회사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젊은 직원도 다 자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했어요. 명예퇴직이면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지 험악한 상황에서 잘리면 그것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얼마간은 제가 참아보기로 했어요. 정말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남편한테 계속 제가 더 스트레스를 주느니 제가 좀 참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참았다면서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셨죠. 제가 뭔가 아니라고 부정만 할라치면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거친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맞다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 집 사정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 같았죠. 심지어는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나물인가까지 아셨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전화통화로 혼나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루떡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오셨어요. 떡을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면서요. 시아버지가 시루떡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게 생각이 났고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떡을 안 좋아하니 시아버지가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한 조각도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괜히 멀쩡한 떡을 버리기도 아까웠고요. 저는 그래서 떡 한 접시를 조심히 포장해가지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지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겨우 차로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떡이 따끈따끈할 정도였어요. 저는 떡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그걸 놓고만 올 생각으로 올라갔지요. 시댁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너 지금 어쩐 일이니? 네? 저희 옆집에서 떡을 가져다 주셨는데 아버님이 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안에 저를 들어오라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들어오라고 하셔도 제가 거절하고 가고 싶긴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현관을 봤더니 어딘가 익숙한 신발이 보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익숙한 소리도 들려왔지요. 사모님, 여기 이 냄비 어디다 놓을까요? 아줌마.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전 그 두 가지를 목격하고 저희 집에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시댁에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전 순간 너무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최대한 못 알아챈 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나왔지요. 나와서 제 차 안에 있는데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동안 이상할 정도로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가 잘 아시더니만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도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어쩐지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아시더라고요. 냉장고 청소를 여사님이 해주시니까 당연히 냉장고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거였죠.
저는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만약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저 역시 파출부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야겠더라고요. 여사님을 닥달해서 제가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친하게 지내서 시댁 사정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파출부 여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캡슐 커피를 내려서 우유까지 타고 사다 둔 조각 케이크를 꺼내서 드리면서 같이 즐거운 디저트 타임을 즐겼어요. 여사님은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면서 정말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비스킷하고 쿠키도 꺼내드렸죠. 아니, 여사님, 그런데 혹시 저희 시댁에도 일 나가세요? 저는 말을 돌리지 않고 곧장 여쭤봤어요. 여사님은 순간 목이 먹힌 듯 컥컥거리시더니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서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셨으니 뭔가 찔리기야 하셨겠죠?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 여사님, 저희 시어머니하고도 친하셨구나. 아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좀 인색하셔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 세댁. 어머, 좀 그 사모님이 그런 면이 있으시긴 하셔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사님은 동감한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행태야 뻔했거든요. 분명히 돈 주고 사람 쓴다고 절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커피 한 잔, 물 한 잔도 인색하게 굴었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여사님과 친근하게 대화를 했고 여사님도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점차 아주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좀 너무 하시더라고. 내 일 시간이 끝나야 간신히 주스 한 잔이나 물 한 잔을 주시는 거야. 내 일 시간 동안은 쉬는 시간 10분도 아깝다는 거지. 그렇죠. 평상시에 항상 그러세요. 며느리인 저한테도 그러시는걸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시는지. 아유, 그래도 잘 사는 집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너무 인색하고 까다로운 양반이더라고. 아유, 그런 양반 며느리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댁. 정말 안 됐다.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께 일러 바친 건 다름 아닌 파출부 여사님이었지만 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와 시댁 사정을 은근슬쩍 물어보았고 여사님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잘 살긴 하는데 살림살이가 다 낡아 빠졌어. 그리고 음식도 항상 해먹는 것만 해먹나 봐. 냉장고에 반찬이 매일 똑같아. 어머, 그렇구나.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맨날 새 반찬, 새 국 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아유, 정말 시어머니들이란? 거기다가 그 집 사모님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요새 아주 시름시름 말도 아니더라고. 가끔 전화를 하다가도 끙끙 앓고. 어머, 왜요? 무슨 남동생이 있는 모양이지? 그 남동생한테 대출 내서 돈을 준다나 봐.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 때문이라는데 어지간히 속 타는지 세상에 나한테까지도 돈 빌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런. 세상에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분한테 또 자기 명의로 대출을 내서 돈을 빌려줄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예상 외의 사건을 알게 되어서 놀랐죠. 파출부 여사님은 신나게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저와 시어머니 욕을 하다가 그날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파출부 여사님하고 말하면서 그냥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살림을 엉망으로 하나만 알고 싶었을 뿐이지 이런 일을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걸 알면 시아버지가 정말 이혼한다고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이 일을 의논했어요. 과연 느긋하고 태평한 남편도 이 일에는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대체 무슨 생각이시지? 외삼촌 사업 진짜 지금 몇 번째 말아먹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또 대출을 내서 돈을 밀어 넣어 주시다니. 파출부 여사님이 한 말이라서 거의 정확할 거야. 자기가 좀 먼저 알아봐. 그러다가 아버님 하시면 정말 난리 나잖아. 그러게 말이야. 미치겠다 정말. 난 그냥 어머님이 살림 어떻게 하시나 잘못하시는 거 없나 정도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아휴, 골치 아파. 자기는 이거 아버지한테 알릴 생각은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그 뭐랄까. 복수? 복수 말하는 거야? 거창하게 말하면 복수. 그게 되지 않겠어? 아휴,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절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래. 하긴 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난리가 나겠다. 저희는 일단 저희 선에서 시어머니 일을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락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계시는 날이었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식사나 한 끼 먹고 인사드리고 안부 여쭙기로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 폭격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너무 못마땅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보고서 싫은 투로 말을 꺼내셨고 계속해서 제 살림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죠.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이러실 정도였어요. 거 좀 밥이라도 먹고 난 다음에 말합시다. 세아가 지금 배 부푼 거 안 보여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해. 이제 몇 달 지나면 곧 만삭되고 아기 커져서 몸이 정말 많이 힘들어질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들답니까? 저는 저런 일을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았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새아가가 안 힘든 건 아니잖아. 시아버지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속으로 울컥 분이 치솟더라고요. 파출부 여사님까지 훔쳐가서 저희 소식을 알아내고 그걸로 저를 구박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어요. 사실 참는다고는 참아도 제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아버지 몰래 가정이 박살날 만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저렇게 구는 게 혹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였죠. 저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어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남편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버렸지요. 저도 남편 등을 밀면서 일단 나가 있으라고 했고요.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혔다가는 그 뒷감당을 제가 어쩌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별로 예뻐도 안 했으면서 그런 남편이 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엌 일을 하는 건 또 못 보겠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상태에서 저는 뒷정리를 다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커피 타오고 과일 깎으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이를 꽉 물고서 과일과 차를 대령했고 가족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혼자 과일을 깎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시어머니의 호령이 시작되었죠.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제정신이니? 빨래를 매일매일 해야지. 그걸 뭐라고 모아놨다가 해. 그리고 계절마다 커튼 빨래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걸 너희 친정에서 안 가르쳐 주시든? 그게요, 어머님.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기에 애가 이 모양이야?
너 결혼한 지 몇 년이니? 아무리 새며느리라지만 너 이제 그거 핑계로 댈 때는 지났어.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거야?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뭐가 그렇게까지는이야?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눈 내리 깔아야 하는 거야. 어머, 얘 좀 봐. 얘 눈 똑바로 뜨는 것 좀 봐. 누가 너 눈 똑바로 뜨래?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말대꾸 하지 마라. 어디서 말대꾸니? 너희 어머니가 널 어떻게 가르쳤기에 애가 이래? 가정교육 우는, 친정 우는, 엄마 우는하는 소리에 복장이 터져나가더군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이나 결혼 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해도 온몸이 예민해지고 임신하지 않았을 때와 몸 상태가 너무 달라서 감정이 죽 끓듯이 변덕을 부리고는 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불을 들이부어 버리니까 제가 제정신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리려고 하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셨죠.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로 보이니? 어쩜 저렇게 고약한 아이가 들어왔을까, 우리 집에? 내가 너였으면 정말 바짝 엎드려서 어른들 말씀 따르면서 그대로 했을 거야. 넌 어쩜 애가 그러니? 저요? 글쎄요, 어머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자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보다 낫다고요. 아무렴요. 제가 어머님보다는 훨씬 낫죠.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도 눈이 돈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친정이며 저희 엄마며 가정교육 어쩌고 한 게 그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어디까지 참아야 하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최소한 저는 어머님처럼 대출받아 사업에 밀어넣어주진 않잖아요. 계속 망하는 남동생 사업이라든가 말이에요. 뭐라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남편도 물론이고요. 거실에 침묵이 감도는데 제 말소리만 들렸어요. 왜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대출도 해주고 보증은 안 서주셨어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으시겠던데요. 너 무슨 소리를? 제 말 틀린 곳 있나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야? 새아가 말이 정말이냐고? 아니에요. 내가 그럴 리가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뜨거운 맛을 봤는데. 새아가 넌 왜 그런 말을 했지? 저는 숨을 가라앉히면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다 듣고 난 후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죠.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입을 가린 채 울기 직전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곧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노호성이었죠. 남편은 흥분한 저를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친정 남동생한테 주려고 억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대요. 다행히 대출금을 남동생한테 입금하기는 전이었다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당장 은행으로 쫓아가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줘야 하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더라고요.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긴다면서 어떻게 망하는 애를 그냥 두고 보냐고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정말 시부모님이 이혼 위기까지 가셨는데 중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어요. 우리 집 최초의 손녀였죠.
시아버지는 저희 아기한테 완전히 푹 빠지셔서 나중에 손녀한테 조부모가 다 늙은 나이에 이혼했다 이야기 들려주기 부끄럽다면서 이혼을 포기하셨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혼을 안 당할 수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시댁에서 거의 말씀도 못 하시고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되었지요. 뭐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척 속 시원한 결말이기는 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